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전자기요도 법칙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강남역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헤이, 패러데이의 전자기요도 법칙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몇 명 정도 안다고 대답할까요? 한 10명 되려나?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전 1시간만 돼도 되게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공학도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식으로 전기를 발견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전기를 발전시켜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타임라인으로 쭉 훑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일단 진짜 상식 테스트를 해볼게요. 진짜 이건 찐 상식,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전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라는 게 있죠. 이게 자기는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은 못해도 대충 뭔지는 알 거예요, 다들. 전기, electric, 찌릿찌릿한 거죠. 피카츄 100만 볼트 같은 거. 자기, 자석, 매그네릭이죠, 매그네릭. 철끼리 막 달라붙고 하는 거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우린 지금 당연히 알고 있지만 대략 언제쯤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진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거의 고대 시대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전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고대 그리스에 탈레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기원전 6세기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죠. 이 사람이 어쩌다 전기를 발견하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호박이 있었고, 먹는 거 아니에요. 펌킨파이 할 때 그 호박이 아니라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죽이 있었거든요. 양가죽 같은 거. 근데 이분이 이제 촉감놀이 같은 거 하고 싶었나 보죠. 이걸 막 부비적 되면서 겁나 비볐어요. 이렇게 비빈 다음에 냅뒀더니 호박 주위에 있던 깃털이나 뭐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달라붙더라. 그거를 보고 오, 뭐지? 오,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기록을 한 게 최초의 전기를 발견한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호박이 고대 그리스어로 뭔지 아세요? 엘렉트론이라고 해요. 여기서 어원을 따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electricity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자석은 언제쯤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완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거의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고대 중국 이런 문헌을 보면 자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특히 중국이 이 자석을 되게 잘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요. 철 같은 걸 매달아요. 그럼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한쪽 방향을 가리키더라. 오, 신기하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그 유명한 중국의 위대한 발명품 나침반이죠. 이런 식으로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이제 N극이 북극 방향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게 진짜 위대한 발명품이죠. 왜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나침반이 없었으면은 대항해 시대도 없었겠죠. 배를 타야 되는데 항해를 해야 되는데 선장들이 길을 못 찾아. 답이 없죠. 콜럼버스도 아마 나침반 없었으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고래밥이 됐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간을 좀 앞당겨서 언제쯤부터 전기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600년으로 갑시다. 1600년에 윌리엄 길버트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의사였거든요. 의사. 이분이 굉장히 전기의 역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셨냐면 자석에 관하여 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전기라는 것과 자석이라는 것을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전 시대 사람들은 자석이라는 것과 전기라는 걸 딱히 다른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탈레스가 발견했던 그 부비부비 하게 되면은 끌어당기는 그 힘이랑 N극, S극, 자석끼리 철끼리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랑 다른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슷한 힘이라고 보고 구분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전기랑 자석은 다른 힘이야 라고 해서 분리를 시키기 시작했고 아까 제가 말했던 호박 어원을 따가지고 electricity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해요. 전기를 electricus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제일 중요한 업적 아닌가요? 전기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가 이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탄생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전기와 자석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위주의 어떤 문화의 탄생에 되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1600년부터 뭐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전기를 이용한 실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실험 위주의 어떤 스타트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했던 어떤 아이디어, 발상들이 되게 놀라울 정도로 좋은 발상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켜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이 이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북쪽에는 북두칠성이 있어. 북두칠성은 신비로운 힘이 있어. 그래서 자석이 그 신비로운 힘을 따라서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자석이잖아요. 자석이 끌리니까 알고 보면은 그냥 지구도 자석 아닐까? 라는 발상을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지금 21세기 미래인이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란 개념을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지만 1600년이에요. 1600년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1600년이면 거의 임진왜란 끝났을 때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천체 운동 같은 것들을 막 자석이랑 엮어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죠. 지구가 돌고 막 이런 것도 자석의 힘이 아닐까? 그건 좀 아니긴 하죠. 그건 좀 아니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런 발상과 아이디어가 후대 천문학자들한테 꽤나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길버트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750년 요 정도까지 제가 이 실험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몇 명 언급해 볼게요. 우선 1650년대쯤에 게리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기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발명품을 만들어요. 자, 전기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겠죠? 그쵸?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 이전에 전기를 실험할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겁나 비벼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막 비벼가지고 만들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효율적으로 비빌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걸 발명하냐면 이렇게 유황으로 만든 동그란 구가 있어요. 여기다가 유황, 여기다가 이렇게 바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얘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같이 돌아가겠죠? 바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연결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손 깔거나 아니면 천 같은 걸 이렇게 깔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전기 실험을 할 때 전기를 만들 때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발전소 같은 거죠. 그리고 유황을 쓰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유리 같은 거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레스 시대 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소심하게 비비는 거에 비해서 스케일이 엄청 커졌잖아요. 빡세게 비비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비비다 보니까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오, 신기하다. 신기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종이나 먼지 이런 게 달라붙는 걸 넘어서 이렇게 금속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갖다 댈 때 탁 하고 이렇게 스파크가 튀어요.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손을 갖다 대면은 딱 하고 뭔가 통증이 느껴져. 따가워. 여러분 정전기 아시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 스파크, 따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신기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뭘 발견했냐면 여기서 금속을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긴 금속을 갖다 대도 여기에 종이 같은 게 달라붙더라 끝부분에. 근데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기는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여기서 종이가 달라붙죠? 뭘 의미하는 거죠? 전기가 전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전달되거나 혹은 이동한다.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느껴지는 거죠. 야 전기가 이동을 해. 이렇게 잠깐만 글씨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전기가 이동을 해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1700년대 넘어가서 했던 실험은 주로 뭐가 주가 됐냐면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몇십 미터로 하다가 좀 더 거리를 연장시켜서 100미터 넘게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해도 전기가 전달이 될까? 이런 실험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이 주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또 실험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을 소개하자면 스티븐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티븐 그레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뭐 얼마나 멀리 보낼까라는 실험을 하긴 하는데 다양한 걸 써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속을 써가지고 보통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금속뿐만이 아니라 뭐 나무, 실을 이제 물에 적신 실 이렇게 다양한 걸 써보면서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애들은 전기가 잘 통해. 근데 어떤 애들은 전기가 안 통해.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이 있고 안 통하는 애들이 있는데 물질마다 그게 다르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때 도체와 부도체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도체, 부도체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피카츄 같은 거죠.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에요. 토대무기 이런 거, 롱스톤 막 이런 애들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다.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데 나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더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득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이게 요즘 시대에는 전류계, 전압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기가 얼마나 흐르냐 이런 것들을 검출시킬 수 있어요. 이런 계측 장치들이 존재하는데 이 시대에 그런 게 존재했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대체 저 멀리 떨어져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예, 그게 맞습니다. 도체. 부도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제로. 그냥 손으로 잡아본 다음에 전기가 흐르면 검출되고 뭐 이런 거예요. 낭만의 시대죠. 진짜 낭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전기를 활용한 인체 실험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인체 실험이라는 이 워딩이 좀 폭력적이긴 한데 이제 뭐냐면 약간 쇼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쇼. 전기 쇼 막 이런 거. 신기하니까 막 집에 초대해가지고 야 우리 집 와볼래? 한번 만져볼래? 아따가 이러면 와 신기하지 막 이런 쇼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이 쇼로 진짜 유명했던 프랑스의 과학자가 있었대요. 이름이 뭐냐면 놀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놀레. 이름부터 장난기가 넘치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감전 실험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뭐 환호를 받았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수도원에 가요. 수도승들 한 200명 정도를 모아놓고 막 이렇게 동그랗게 200명을 모아놔요. 자, 우리 수도승 여러분 다 같이 손을 잡아볼까요? 네. 자, 이제 손을 떼고 자, 전달해 주세요. 이 금속을 잡아볼까요? 네. 하나, 둘, 셋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전기를 흘려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전되겠죠? 와, 신기합니다. 막 이런 걸 보여주고 했대요. 요즘 시대였으면 난리 나죠. 요즘 시대였으면 이거 인권 모독으로 처형당할 텐데, 이제 이 시대, 낭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 과학자도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발명품이 이제 1700년대 중반에 발명이 돼요. 1745년에서 한 46년 요쯤이거든요. 이때 발명된 게 바로 라이덴병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2개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이 라이덴병이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기를 저장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유리로 된 굴을 바퀴로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그냥 마찰을 만들어서 전기를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그런 느낌의 실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유리로 된 병에다가 그림이 왜 이러지? 잠깐만. 그럼 이거 어쩌다가 발명을 하게 됐냐? 이거 되게 우연하게 발명했거든요. 이렇게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이 있고 이 유리병에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금속으로 된 막대기를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장치로 전기를 만들어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얘를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손이에요, 손. 잡고 있어요. 궁금했던 거죠. 물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집어넣어가지고 전기랑 연결을 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물에 스파크 튈까? 아니면 막 부글부글 끓을까?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뭐야 실험이 이거 망했네 이래가지고 그냥 실험 끝. 이렇게 연결을 끊었어요. 연결을 끊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빼려고 하는 순간 이걸 잡는 순간 저승사자를 보고 온 거죠.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냐면 내 인생에서 겪어본 경험 중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엄청난 고통 겪었다.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여기에 전기가 전달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결을 끊은 거잖아요. 연결을 끊었는데 여기엔 전기가 없어야 되는데 만졌더니 저승사자를 볼 뻔했어요. 그 말은 전기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발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덴병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실험을 할 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실험들이 이 라이덴병으로 전기를 저장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라이덴병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구냐면 여기도 이제 썰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분쟁이 있었대요. 무센부르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폰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발명을 해가지고 뭐 서로 약간 이제 누가 발명했냐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되게 웃기죠. 무센부르크, 폰 클라이스트인데 왜 라이덴병이에요? 이름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센부르크가 네덜란드 라이덴 토박이었대요. 라이덴에서 태어나서 라이덴에서 죽었고 라이덴 대학의 교수까지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덴병이 된 건데 그럼 왜 무센부르크가 선택을 받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놀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무센부르크가 만든 병을 엄청나게 썼대요. 그래서 라이덴에서 온 병이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라이덴병이라 붙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 그 당시 스타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야 라이덴병이라고 하면 라이덴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폰 클라이스트 이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하죠. 참고로 이 폰 클라이스트는 독일 포메라니아 사람이었어요. 포메라니아? 강아지 이름 아님? 맞아요.
그 강아지가 포메라니아 이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놀레가 썼던 게 무센부르크의 병이 아니라 이 클라이스트의 병이었다면 라이덴병이 아니라 포메라니안 병이 됐겠죠. 그쵸? 병 이름이 좀 귀염뽀짝해지긴 하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났냐면 왜 그럴까를 이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페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탈레스가 호박을 문질렀을 때 왜 먼지가 달라붙었을까? 왜 가까이 가면 스파크가 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 발생할까를 설명했던 사람인데, 뒤페라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프랑스 하죠. 이름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놀레가 뒤페의 실험 조수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대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뒤페는 어떤 식으로 전기를 설명했냐면 전기 유체라는 개념을 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들으면 좀 헛소리같이 들릴 수 있는데, 유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액체, 기체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 겁나 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전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유체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유리전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지전기라는 게 있다. 무슨 짱구 여사친들 이름 같죠? 유리전기, 수지전기가 있는데 이 두 전기는 서로 너무 붙고 싶어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유리전기와 수지전기는 너무 붙고 싶어해. 그래서 탈레스가 했던 실험, 호박을 문질문질해요. 그랬더니 호박에다가 깃털이랑 뭐 이런 애들이 붙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호박이 유리전기를 띠게 됐다. 그럼 깃털이나 이런 애들은 호박 근처에 있으니까 수지전기를 띠게 됐다. 그리고 이제 붙고 싶어해. 그러니까 붙는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가 튀는 현상. 왜 스파크가 튈까 가까이 가져가면은? 왜냐하면, 자, 유리가 있는 쪽이 있고 수지가 있는 쪽이 있어. 근데 얘네 둘은 만나가지고 중화를 시키고 싶어 해.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중화가 팡! 되는 게 이제 스파크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좀 다른 설명을 했던 사람이 나와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오, 벤자민 프랭클린?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미국 정치인 그 사람 맞아요? 그 건국의 아버지? 미국 대통령 했던 사람 아님? 그건 아닌데 그 $100 지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있죠? 그분입니다. 이분. 근데 실제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이 당시 유럽에서 과학자로서의 이미지로 훨씬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전기 현상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 전기 유체로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뒤패와의 차이점은, 뒤패는 유리 전기, 수지 전기 이렇게 두 가지의 전기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기 유체는 딱 한 개밖에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럼 왜 전기 현상이 발생하냐? 전기 유체가 많은 쪽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적은 쪽이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 과한 쪽이 있고 부족한 쪽이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려고 해. 근데 플러스 이런 애들은 과하고 과해, 아니야, 서로 밀어내려고 해. 마이너스 부족하고 부족해, 아니야 이러면서 밀어내려고 해. 같으면은 밀어내려고 하고 다르면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감전이 될까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가가지고 손으로 잡았을 때 왜 저승사자를 볼 것 같이 따끔따끔할까를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한쪽은 플러스가 있다, 한쪽은 마이너스가 있다. 근데 전기 유체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옮겨가려고 한다. 그래서 플러스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빵!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을 방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따끔따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전기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라이덴병이 어떻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요. 굴려가지고 만들어요. 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기 유체가 쌓이게 돼요. 플러스 같은 애들이 이렇게 쌓인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플러스가 쌓이니까 우리 손도 도체거든요. 플러스와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친구, 마이너스가 여기서 쌓이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유리병이라는 거죠. 유리는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플러스가 있는데, 이 부도체인 유리병 사이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쫙 기묘하게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분리시켜도 손을 계속 대고 있는 이상 분리된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저 전기 유체 이론을 이용한 설명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른 손으로 이걸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선이 만들어지죠. 그쵸? 연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타고 여기 있는 플러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가고 싶어, 옮겨지고 싶어, 방전이 일어나게 돼서 잡고 있으면은 이제 빵 해가지고 저승사자를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이론으로 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기한 현상들을 좀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일 유명했던 거는 따로 있죠. 첫 번째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회로 같은 거 다룰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표기 많이 쓰죠.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서 대중화된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유명하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번개 실험입니다. 번개도 사실 전기 현상이야 라는 거를 입증해낸 실험이에요. 사실 번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상징적인 현상이잖아요. 막 옛날부터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번개의 신이고, 그러니까 약간 신의 영역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번개가 전기가 아닐까라는 거를 실험으로 이제 보이고자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어디서 그런 발상을 얻었냐면, 번개가 쳐요. 그러면 팡 하고 스파크가 튀잖아요. 근데 전기 실험을 해도 스파크가 튀는데 비슷하네? 그러면 번개도 전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비바람이 치는 날에 밖에 나가서 연날리기를 했어요. 비를 맞으며 연을 날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번개를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 철사 같은 걸 연에다가 이렇게 달아요. 철사를 달아서 비바람이 부는 번개 치는 날에 연날리기를 한 거예요. 와, 진짜 미친 테토남이죠, 진짜. 낭만의 시대 사람들은 이게 발상이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못하죠, 이렇게. 물론 잡는 거는 이제 명주실 막 이런 부도체로 잡긴 했는데, 그리고 이게 철사에다가 또 철사로 열쇠 같은 걸 이렇게 달아요. 열쇠. 그래가지고 연날리기를 한 다음에 번개 치는 때 막 이렇게 했겠죠. 다 하고 나서 열쇠를 만져본 거죠. 만졌더니 겁나 따갑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개도 전기 현상이겠다 라는 거를 이제 입증해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만든 게, 그럼 이걸 응용하면은 번개를 빨아들이는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상에서 나왔던 게 피레침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진짜. 자, 근데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썰이에요, 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benjamin 프랭클린이 유럽에서 슈퍼스타였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슈퍼스타였거든요. 근데 뒤패가 프랑스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서 약간 썰이 있어요. 이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예요, 진짜. 그냥 어디서 본 건데, 아까 계속 나왔던 놀레 있죠, 스타과학자. 놀레가 뒤패 조수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놀레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의 이론 전기 유체, 이 유리전기, 수지전기 이론이 있는데, 이 영국 놈도 아니고 영국 놈들 식민지 아메리카, 얘 누구야 얘가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또 뭔가 막 하네? 또 막 자기 이론을 만드네?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뭔지. 근데 대놓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프랑스 학계에서 놀레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은 라이벌이 있었어요. 앙숙이 있었는데 부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퐁. 그래서 놀레가 벤자민 프랭클린 싫어하네? 그래? 그래서 그럼 난 좋아해야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야, 벤자민 프랭클린 책 너 번역 좀 해서 프랑스어로 들여와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프랑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 번개는 전기다라고 했던 이 번개 실험이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진짜 막 슈퍼스타가 되고 팬덤이 만들어지고 막 그럴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래서 나중에 약간 과장이 섞인 얘기긴 하겠지만은, 미국이 독립 준비할 때 막 프랑스한테 원조 받고, 또 독립전쟁 영국이랑 할 때 프랑스에 도움 받고 이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 정치인으로서 되게 막 프랑스에 가서 이것저것 했는데, 이렇게 슈퍼스타가 된 이미지가 조금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썰들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가 이제 전기를 이용한 실험들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즈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만 해도 전기는 그냥 신기함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전기가 이론적으로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페이즈 2인데요. 본격적으로 전기가 과학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론적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배경 지식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과학에서 거의 고특급인 인물의 업적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17세기에 과학계에서 거의 운석이 떨어져요. 바로 이제 뉴턴형이죠. 아이작 뉴턴이 위대한 업적을 세웁니다. 사실 전기랑은 이제 큰 연관성은 없지만 이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뉴턴의 업적을 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뉴턴의 업적 하면은 뭐 미적분이요, 만유인력이요, F는 MA요, 되게 많지만 정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당시 학자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약간 상식까지는 아니고 뭐랄까 좀 정설? 가장 유력한 이론 후보? 뭐 이런 취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태양 주위를 돌까? 이 규칙을 정립해 놓은 거거든요. 세 개의 법칙이 있어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1법칙이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이제 타원이다. 타원의 궤도를 가지고 돈다. 라는 거고요. 2법칙 뭐 어쩌고 3법칙 저쩌고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핫했던 게 뭐였냐면은 봐봐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아. 근데 막 튕겨나가지 않잖아요. 돌잖아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양 쪽으로 뭔가 행성이 이렇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 힘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값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영국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뭐였냐면 이 힘이 대략 요 거리의 제곱분의 1일 것이다. 라는 거를 대부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왜 증명이 안 되냐면은 타원이잖아요. 태양부터 거리가 계속 변해, 계속. 모든 순간에서 계속 변해.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게 진짜 개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타원이 아니라 그냥 생원이었으면은 증명하는 거 세상 제일 쉽죠. 그냥 거리가 다 같으니까. 근데 타원은 거리가 계속 달라지니까 끝도 없이 증명이 말도 안 되게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가 어떤 거리 제곱분의 1이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걸 증명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에 규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제일 똑똑한 놈을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뉴턴을요. 이 뉴턴을 찾아갔던 사람이 헨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턴아, 문제가 생겼어. 난제가 있어. 좀 너가 도와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뭔데? 봐봐. 어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아. 근데 만약에 힘을 받잖아. 이 힘이 거리 제곱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행성이 도는 궤도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를 뉴턴한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타원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헨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악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노? 막 이렇게. 그랬더니 뉴턴이 옛날에 증명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요한 거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가 야, 빨리 찾아와. 빨리 증명한 거 찾아와. 이래가지고 뉴턴이 이제 온 집안을 다 뒤졌대요. 서랍도 뒤지고 서재도 뒤지고 막 뒤졌는데 없었대. 아니, 진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진짜 없었대. 그래가지고 헨리야, 미안하다. 내가 해서 줄게. 보내줄까? 이러니까 보내줘. 그래서 이제 끄적끄적 증명을 해가지고 헨리한테 편지로 보내줍니다. 헨리가 그거를 보고 경악을 하면서 야, 빨리 출판해 이거. 당장 출판해. 천문학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야.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열심히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서적 중 하나라 불리는 프린키피아입니다. 이게 1687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이 거리 제곱분의 1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잘 한 건데 이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를 사용했냐? 아까 말했잖아요. 거리가 계속 달라져가지고 어렵네? 그래? 그럼 미적분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 쓸게.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미적분을 만든 건 아니겠지만 미적분이라는 이제 수학 도구를 쓴 거고요, 그냥. 그 다음에 물체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운동 법칙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F&MA 같은 거를 쓴 거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를 이제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잘 버무려지면은 지금 당장 여기에 행성이 있어. 근데 이게 뭐 며칠 지나면 어디에 가 있을지, 몇 년 지나면 어디에 가 있을지, 속도는 어느 정도 됐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개 미친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미친 업적이냐면 이게 왜 미친 업적인지 공감이 안 되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언제 빡칠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빡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혈압, 체온, 뭐 눈알 각도 이런 거 이제 집어넣으면은 여자친구는 삐빅 한 25분 정도 되면은 빡치실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 얼마나 위대해요. 이거 심지어 하늘 위에 떠있는 우주에서 움직이는 걸 숫자만 집어넣으면은 알아맞힐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그럼 뭐냐? 자,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지구와 사과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행성과 태양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 힘,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는지, 이 힘을 이제 중력이라고 한다면 이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얘를 이제 1번 물체, 2번 물체라고 하면은 얘가 대략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1번의 질량이랑, 자 몰라도 돼요.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몰라도 돼요. 2번의 질량을 곱한 거다 대략. 그게 이제 중력이라는 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 지상계의 현상과 천상계의 현상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의 공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같은 거다. 지상계와 천상계를 통합해서 신이 되었죠. 그게 이제 뉴턴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학계에 끼친 뉴턴의 영향력이 진짜 중요한 거죠. 수학자랑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학의 지평이 진짜 바뀌어버려요. 거의 OS 체제 자체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뉴턴 이후에 이제 18세기 수학자들은 세상을 수학으로 표현하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적분 같은 걸 이용해서 규칙을 발견해서 표현하자, 이게 이제 되게 대세가 돼요. 그래서 뭐 유체, 기체나 액체 같은 거 이런 것도 수학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파동 아시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미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수학계의 대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전기로 넘어와서, 전기라고 하는 영역은 아직까지도 실험, 그리고 쇼, 와 신기해, 이거 3툴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긴 한데 정확히 거리가 어떠면 어떤 수치가 나오고 모양이 이러면 어떤 수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수치를 이용해서 좀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기도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수치화해서 좀 정확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번은 전기의 수학화입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중력이랑 전기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요. 왜냐하면 중력,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전기, 두 물체가 있으면 잘 비벼주면 서로 끌어당기죠. 그렇죠? 뭔가 비슷해. 그래서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당시에 중력을 되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비틀림 저울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를 가져와서 그걸로 전기의 힘을 측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또 벤자민 프랭클린식 설명을 가져오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기겠죠. 근데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세게 끌어당길 거냐, 그걸 이제 측정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리도 좀 이렇게 조절해서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먼저 해서 이 정도 달라붙네?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한 4 정도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비벼가지고 마이너스 4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더 세게 붙으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똑같이 뉴턴이 했던 것처럼 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을 수치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중력이랑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두 전기를 가진 물질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1번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전하량이라는 건 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 이런 거예요. 1번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2번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과 비례하더라, 힘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로 중요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이랑 거의 똑같죠, 식이. VS에서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죠. 거리의 제곱이 일단 분모에 이렇게 딱 박혀 있고, 얘 곱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든가 중력이랑 전기가 연관이 확실히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이 당시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다시 이제 뉴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면, 뉴턴의 중력은 두 물체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게 계산을 하기가 진짜 겁나 어려워요. 계산이 진짜 한 세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좀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걸 조금 계산을 편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바꾸거든요. 이제 알 필요는 없어요. 좀 어려워요. 알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가 아니라 한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기준으로 이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들의 중력과 관련된 그 힘, 수치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계산이 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지 알 필요는 없고 포텐셜 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쿨롱 법칙에 의해서 중력, 뉴턴의 만유인력이랑 전기의 힘이랑 비슷하네?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발상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야, 중력도 포텐셜 이론으로 좀 쉽게, 계산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전기도 그냥 똑같이 포텐셜 이론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쿨롱 법칙 이후에 전기에다가 이제 미적분을 합쳐서
전기 버전의 포텐셜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들이었겠죠. 그래서 포화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란 영역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이라는 수학 도구가 들어가서 막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다. 복잡한 것도 이제 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뛰어들어요. 누구였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수학의 신 가우스 형이죠. 예. 아니 가우스는 그냥 수학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우스가 생각보다 전기 자기 이쪽의 거장이에요. 이 사람 지구 자기장을 거의 처음으로 측정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거장인데 그럼 이분은 이제 어떻게 전기를 수학으로 다루려고 했냐. 전기에서 나오는 힘을 이렇게 약간 선 같은 형태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렇게 면 같은 거를 이 선이 얼마나 통과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몰라도 돼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전기에다가 어떤 선의 개념 이런 걸 이제 미적분으로 도입한 거죠. 진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계산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자, 이 1번의 흐름, 전기의 수학화 쪽 흐름은 뉴턴 이후에 세상에 있는 뭐 이런 애들을 수학으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자, 계산하자 라는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시도했던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인데 해보니까 전기의 식과 중력의 식이 너무 비슷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중력에서 이렇게 발달된 이론들을 전기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포화송, 가우스 이렇게 수학을 진짜 잘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뤄놨다 라는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흐름은 새로운 전기의 탄생입니다. 볼타전지예요. 배터리의 조상님격 되죠. 자,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1780년대로 가야 돼요. 자, 1780년대 이탈리아에 갈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해부학자였거든요. 해부 실험을 했겠죠. 뭘 가지고 해부 실험을 했냐면 개구리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 야, 망했네 벌써. 개구리. 몰라. 아무튼 개구리를 가지고 해부 실험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되게 우연히도 번개 치는 날에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번개가 이제 쾅 치는 날에 해부를 하자. 해부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러면서 해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부를 했냐면 메스 있죠. 메스 칼을 이렇게 근육에다가 갖다 대려고 했는데 갖다 대는 순간 펄쩍 뛰는 거예요. 다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리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리가. 개구리는 당연히 죽었겠죠. 죽은 개구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뭐야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날에 실험을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개구리 해부를 똑같이 하고 옆에서 조수가 아까 말했던 그 전기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마찰해서 만드는 거. 마찰을 계속 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중이었어요. 똑같이 메스를 가지고 개구리 다리 근육에 이렇게 갖다 댔는데 마찬가지로 펄쩍 이렇게 다리가 뛰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실험을 해봐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개구리 이렇게 신경이 있잖아요. 이 신경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딱 냅둬요. 세워놔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금속, 철로 된 메스로 다리의 근육에 갖다 댔더니 또 펄쩍 하고 이렇게 뛰어오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물의 몸 안에는 동물 전기라는 게 있어. 이거는 뇌에서 분비되는 거야. 근데 내가 칼을 댔더니 전기가 흐른 것 같아. 칼이 트리거가 된 거야. 칼로 여기 몸에 흐르고 있던 이 전기를 유도해낸 거야. 그래서 다리가 펄쩍펄쩍 됐던 거지.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동물 전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학계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개구리를 막 잡아다가 구해가지고 직접 해봐요. 그랬더니 진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똑같은 이탈리아 사람, 갈반이랑 직장 동료, 꽤나 친한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볼타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볼타도 갈바니의 말을 듣고 진짜? 이러면서 해봅니다. 이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진짜 돼. 구리를 넣고 여기다가 뭐 아연 이런 식으로 금속을 갖다 대면 진짜로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갈바니가 말했던 동물전기가 진짜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던 참에 헛소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리, 아연 다른 금속이잖아요. 다른 금속을 이렇게 대고 하면은 진짜 다리가 펄쩍펄쩍 뛰어. 근데 진짜 개웃긴 게 구리 같은 금속으로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른 금속으로 하면은 뭔가 펄쩍 뛰어. 근데 금속이 같은 걸로 하면은 별일이 안 일어나. 뭐지? 그래서 볼타가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그냥 개구리를 빼보자. 개구리를 쓰지 말고
구리랑 아연은 그대로 놓고 개구리를 딴 걸로 바꿔보자 해서 종이 있죠. 종이를 소금물에 그냥 적셔요. 그래서 이렇게 적셔가지고 연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전기가 흐르더라. 전기가 흐르더라. 그래서 아, 동물 전기는 헛소리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아,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볼타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동물이 문제가 아니야.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라 두 금속이 문제인 거야. 두 금속의 접촉이 문제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개구리는 그냥 징검다리였을 뿐이야. 매개체였을 뿐이고 이 두 금속 간의 접촉을 연결해줬을 뿐이지 개구리의 몸 안에서 막 전기가 나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볼타가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아까 또 벤자민 프랭클린식 설명을 좀 빌려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이 뭐 구리 쪽이 플러스가 되더라. 아연 쪽이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로 인해서 전기가 흘러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쳤으면 볼타가 이렇게 위대해지진 못했겠죠. 볼타가 진짜 위대한 이유는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오늘날 배터리의 조상님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자, 구리.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뭐 징검다리 그냥 판때기라고 할게요. 구리, 판때기로 연결해주고 아연.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전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겁나 많이 쌓아주면 어떻게 될까? 구리, 판때기, 아연, 또 구리, 판때기, 아연, 구리, 판때기, 아씨. 계속 쌓아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고 했더니 그냥 하나 구리, 판때기, 아연 했을 때보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얘는 이만큼이 플러스 되고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더라.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직렬 연결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만들었더니 전기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더 강한 전기를 발송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타 파일이라고 불러요. 볼타 전지죠. 그쵸? 이 볼타 파일이 발표가 됐던 게 1800년입니다. 이게 진짜 내자마자 바로 대박이 났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 나폴레옹 앞에서 시연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진짜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위대한 이유는 첫 번째, 새로운 전기예요. 기존의 전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죠? 아까 뭐 라이덴병 시대, 페이즈 1 시대에서 썼던 전기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들었냐면 비벼서 만들었어요. 그쵸? 마찰 전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는 마찰을 안 했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새로운 전기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마찰 전기 기반에서 화학적인 전기로 이동을 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데, 자, 기존까지의 전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라이덴병에서 이렇게 저장된 전기를 연결해줘요. 손으로 이거를 잡아요. 저승사자를 보고 와요. 어떤 과정이었냐면 플러스가 쌓여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손으로 얘를 잡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도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방전이 돼요. 근데 이 방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단발성이거든요. 그냥 한번 뻥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 볼타 파일, 볼타 전지에 도선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런 식으로 전기를 도선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계속 흘러요. 왜냐면 화학적으로 전기가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라이덴병에서 썼던 이 마찰에서 만드는 전기는 단발성이었어요. 근데 이 볼타 전지 기반으로 한 전기는 계속해서 흘려줄 수 있어요. 연속 전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할 때 라이덴병의 시대에서 볼타 전지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전기, 이 마찰해가지고 만드는 전기를 그냥 전기라고 했었어요. 이제 이 시대 이후에는 연속 전류를 만드는 이 전기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냥 전기 앞에 플러스가 가만히 있어. 마이너스로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줬다가 도선으로 연결이 되면은 팡 하고 전기가 이렇게 흐르든 가만히 있네. 그래서 정지에 있다라는 말을 붙여서 정전기라는 말이 이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전기였는데 볼타 파일에 의해서 연속으로 전류를 보내주는 전류 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거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덴병 뭐 페이즈 1에서 봤던 건 정전기예요. 정전기. 우리가 아는 그 탁 하는 그 정전기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볼타 전지는 이제 위대한 업적이다. 그 이후에 전기 실험 자체의 판도를 바꿔버린 그런 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 이건 진짜 이제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갈바니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분은 그 이후에 되게 다른 방식으로 유명해졌대요. 특히 영국에서 갈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1800년대 초반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형 집행 당한 사람 있잖아요. 처형 당한 그 죄수 시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신에다가 갈바니가 한 것처럼 내가 갈바니가 했던 걸 보여줄게 이러면서 갈바니 그 개구리 실험 있잖아요. 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한 거죠. 전기를 막 했더니 막 얼굴 표정이 막 움찔움찔거리고 팔다리가 막 움찔움찔거리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런던의 이제 대중들이 이거를 보고 경악을 한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 갈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갈바니의 이런 방식, 개구리 실험했던 이 방식이 되게 유행을 탔다고 해요. 그 대중문화적으로. 그래서 뭐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갈바니즘을 이용해서 모든 걸 치료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사기꾼들도 판치고 이런 치료를 하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바니즘이 문화계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돼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뭐 예술 작품, 소설 이런 것도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죠. 그 프랑켄슈타인이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약간 죽은 사람을 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시켰는데 괴물이 됐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 갈바니즘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되게 유행을 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 당연하게도 볼타 전지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실험들은 이제 볼타 전지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볼타 전지를 활용해서 회로를 만들어요. 볼타 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우나 같네.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볼타 전지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회로로 연결해가지고 구현을 하는 그런 방식의 실험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회로에 관련된 이론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조사하면서 회로 관련된 이론들을 안 넣으려고 했거든요. 맥락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언급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공식이 있긴 해요. 아마 전기 관련된 공식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걸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옴. 자, 옴의 법칙을 보면은 V는 I열이라고 하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전기 공식 같아요. 이 V는 I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V가 전압입니다. 전압. 그리고 I가 전류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볼타 전지 이렇게 막 연결하면은 플러스가 엄청 커지고 마이너스가 엄청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막 이렇게 겁나 많이 깔수록 더 차이가 커지더라. 이런 걸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럼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차이가 커질수록 전기가 더 빠르게 푸앙 이렇게 보내지겠죠. 그리고 전류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도선 끊겨 있네요. 끊기면 안 돼요. 이 도선에서 전기가 흐르겠죠. 그랬을 때 이 전기가 얼마나 빡세게 흐르냐. 이게 이제 전류예요. 그래서 전압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류는 얼마나 빡세게 전기가 흐르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대요. 수학, 과학 이런 거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교수 출신들인데 실험을 해가지고 뭘 발견하게 되냐면 전압이랑 전류가 이제 비례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얘가 이제 커져. 전압이 커져. 그러면 더 빵 이렇게 빡세게 흐르겠죠.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도선의 성질을 조금 바꿔봤던 거예요. 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서 요 연결된 요 도선이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 자 이렇게 볼타 전지에 도선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은 이 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려봐요. 막 이렇게 늘려. 그 다음에 이 도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만들어. 아니면은 다른 물질을 써봐요. 다른 금속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 도선에 관련해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전기는 더 잘 흘러요. 전기가 잘 흘러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있을 때랑 한 5차선 있을 때랑 5차선이 더 잘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꺼우면 전기가 잘 흐르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길이를 길게 만들면은 전기는 오히려 안 흐르더라. 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선에서 사용하는 이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의 어떤 성질이랑도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좀 잘 안 흐르는, 전기가 잘 안 흐르는 좀 빡센 물질이 있고 좀 덜 빡빡한, 되게 윤활유 같이 잘 흐르게 만드는 물질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규칙 기반으로 공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저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은 줄어들어요. 잘 흐른다는 거죠. 저항이 줄어든다는 거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을 많이 받아요. 커지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값이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 도선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회로에 관한 공식을 만들었다라는 게 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업적을 기려서 저항의 단위가 뭔지 아세요? 저항의 단위로 옴을 써요. 이게 이제 요 사람, 이거 옴이라고 하는데 몇 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다라는 거고요. 전압의 단위 뭘 쓸까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볼트. 이거 누구 이름 딴 걸까요? 너무 뻔하죠. 당연히 볼타 이름 딴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있는데 이따가 나오실 분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옴이 이렇게 옴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당대에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딱 옴의 법칙입니다 라고 발표하자마자 학계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진짜 개 안 좋았어요. 진짜로 냉랭했어요.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교육부 장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독일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사람은 애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 막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아, 진짜 너무 심하죠. 요즘이었으면 좀 난리 났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잖아요. 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계에 인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수학적이고 이론적이야. 뭐가 지나치게 수학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회로를 다루는 거는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다뤄야지 뭔 수학을 갖다 붙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싫어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이건 진짜 그냥 썰이에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지 마세요. 뭐가 있었냐면 독일에 되게 저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헤겔이라고. 이 헤겔의 철학을 그 당시 독일의 과학자들이 다들 자기 과학에 막 적용하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권위 있는 학자였어요. 근데 이 옴이 헤겔 철학을 좀 디스를 했대요. 그래서 학계에서 찍혔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반응한 거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팩트는 아니고 약간 썰입니다, 썰.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사람이 옴의 법칙을 딱 발표했을 때는 이게 1820년에 발표한 거거든요. 발표했을 때는 그렇게 각광을 못 받다가 나중에 거의 말년 돼가지고 재평가를 받습니다. 말년에. 그럼 이 말년에 옴을 재평가했던 집단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술자, 발명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만들 때는 무조건 회로를 써야 돼요. 근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회로를 다룰 때 옴의 법칙이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거의 고특급으로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옴을 칭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의 숭배를 했겠죠. 젠장 또 대옴이야. 난 그의 공식을 마주하고 말았어. 숭배를 해야만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숭배를 해서 말년에 재평가가 되어서 뭐 교수직까지 앉고 그랬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맥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 길버트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나왔던 1600년 임진왜란 그 시대의 길버트. 그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업적이 뭐였냐면 전기랑 자석을 분리시켰다라고 했죠. 자석과 다시 전기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석과의 재만남이 시작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한번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자, 무슨 일이냐면은 1820년에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책상 위에 이렇게 도선을 두고 여기 밑에 나침반을 뒀어요. 그래서 N극이 여기 있어요. 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도선에서 어찌됐거나 전기를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슈 이렇게 전기를 흘려 보내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흘려 보내준 순간 나침반이 갑자기 퓨 이렇게 돌아갔어요. 나침반이 이렇게 슉 이렇게 돌아가요. 뭐지? 뭐야? 왜 돌아가? 그래서 껐어요, 이거를. 아니, 뭐야. 다시 스위치를 오프 했더니 다시 나침반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상복귀돼요. 그래서 뭐지? 잘못 본 건가? 했겠죠. 다시 스위치를 온해요. 전기를 이렇게 흘러줘요. 그랬더니 또다시 나침반이 픽 이렇게 돌아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었으면 나침반이 개쓰레기네 이러면서 이제 갖다 버렸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과학자다. 왜 그런지 이제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를 발견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신기한 게 전기랑 자석이 완전 다른 힘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아주 오랫동안. 근데 전기가 흘렀더니 자기가 영향을 받았어.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해보죠.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역사에 남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그 역사에 남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제가 옴의 법칙에서 전류의 단위라고 말했던 앙페르라는 사람인데
이 앙페르를 한 사람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했던 주장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앙페르의 법칙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뭔 소린가 하면 앙페르가 말한 건 있어요. 근데 후대 과학자들이 조금 더 설명을 유려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결말은 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건 같은데 앙페르가 주장했던 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변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앙페르 법칙은 실제로 앙페르가 말했던 거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찌됐거나 그럼 실제로 앙페르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 괜히 적었네. 이거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나침반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침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 앙페르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는 도선판 쿨롱 법칙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고 또 다른 도선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줘. 라는 게 앙페르가 이제 생각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앙페르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실제로 나침반에는 미시전류라는 게 있어. 실제로 나침반에는 미시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조그만 이제 도선이 생기고 도선이 있으니까 도선과 도선 사이에 영향을 주고 받아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앙페르의 법칙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후대 학자들이 탈바꿈을 시켰냐면 그 이후에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전자기요도 법칙이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첫 번째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어요. 이거를 힘선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석이 N극, S극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철가루 실험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해봤죠. 철가루 놓으면은 막 이렇게 퍼지더라. 그거를 이제 패러데이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자석 주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이 있어. 자석 주위의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해. 그게 이제 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했던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직관력이 진짜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장 모양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점에 대해서 방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이에요. 이 방향. 여기 이 점에서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힘을 받고, 여기에서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힘을 받고. 근데 이 자기장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어떤 특정 지점에 겁나 조그만 미니미니미니미 자석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 자석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일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장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겁나 조그만 자석을 둬요. 그럼 이 자석의 N극은 이 방향을 향한다 라는 거겠죠. 이제 그게 자기장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후대의 과학자들이 리마스터한 버전, 약간 이제 앙페르도 모르는 앙페르 법칙 이런 느낌인 거죠.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이. 은 뭐냐,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다 같이 엄지척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요거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슈르르르 이렇게 슉슉,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엄지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에 맞춰줘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 도선 주위를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후대 과학자들이 리마스터한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생겨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좀 약해지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전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오른손으로 엄지척을 해요. 밑으로 내려줘요. 그쵸? 전류의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의 방향 맞춰주고 자기장은 요렇게 이렇게 굴러가겠죠? 보면은 슉 이렇게 되니까 슉 들어가서 이렇게 슉 요렇게 흐르면 이렇게 돌아간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걸 기반으로 한 지능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이거 통과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능이 좀 높으신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로를 감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자, 이랬을 때 전류가 만약에 요렇게 흐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이 회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그냥 해보면 돼요. 똑같죠? 엄지척. 이거 내가 안 보이네. 엄지척 한 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위로 올려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 자기장이 생기고,
얘 바깥에 외부에 있는 자기장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요. 해보면. 근데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자, 얘 자석에서 바깥에 이렇게 자기장 흐르고 이 안쪽에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냥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흘러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자석 안쪽에서. 이게 내부 자기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생기는 자기장과 이 자석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패러데이가 말한 자기장이 정확히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에서 전기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사실상 이 자석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활용돼요, 실제로.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을 아니까 여기서 자기장을 구해봐서 기존 자석이랑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웨르스테드와 앙페르 이후에 뭘 알게 됐냐면 전기가 자기를 생성해낸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전기를 흘려보내주면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어.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할 수는 없을까?에 이제 과학자들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패러데이였어요. 그리고 한 10년 넘게 매달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 언급했던 패러데이의 전자규도 법칙이죠. 되게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발견했냐면 처음에 앙페르 법칙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보면은 전류를 흘러줘요. 그러면 자기장이 그냥 생기더라. 그럼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도선이 있었을 때 자석을 이렇게 갖다가 대주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겠느냐,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했더니 당연히 안 생겨요. 전기는 당연히 안 생기고요. 그래서 자석이 너무 약한 게 문제인가 이래가지고 자석을 겁나 강화해줘요. 이게 겁나 센 자석으로도 해봤는데 전기가 안 흐르더라. 아, 이 방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패러데이가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발견을 했냐, 요 회로 다시 소환해 봅시다. 어떤 짓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실제 자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S극, N극 자석이라고 해봅시다. 이 자석을 일로 넣으려고 이렇게 움직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넣으려고 하는 순간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검출이 돼요. 연결돼 있겠죠, 당연히. 그냥 뺀 거예요. 쉽게 설명하려고. 어찌됐거나 이 자석을 집어넣었을 때 갑자기 전류가 순간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흐르더라. 근데 넣은 채로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넣을 때는 전기가 흘러. 근데 넣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전기가 안 흘러요. 뭐야? 다시 뺄까? 빼려고 할 때 또 전기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근데 빼고 나니까 또 전기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되게 이상한 현상이죠. 패러데이가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자석이 변해요. 자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 건 맞아.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변화가 생겼을 때 전기가 유도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근데 밀어 넣으려고 하거나 빼려고 하면은 자석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순간적으로 흐른다더라 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자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S극, N극 이렇게 된 자석이 다가와요. 그러면 못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오지마, 응 오지마, 응 오지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가상의 자석이 생긴다고 했을 때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왜냐면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될까요? 이 안에서. 요거 참고하면 되죠. 아까 똑같이 그린 건데 N극, S극 자석이 있으면은 이 내부에서 자기장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러면 N극, S극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이 방향을 유도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앙페르 법칙 돌아와서 자기장의 방향은 내 손가락이 이렇게 읽어였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려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그러면 이 자석을 그래, 오케이, 삐졌어. 방해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야겠죠. 가지마, 미안해, 가지마. 그래서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냐면 위쪽이 S극이 되고, 왜냐면 끌어당겨야 되니까 아래쪽이 N극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반대가 되는 거죠.
S에서 N으로 이렇게 밑으로 간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내부에서 그러면 밑으로 간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은 다시 똑같이 앙페르 법칙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반대로 쭉 내려가는 그런 도선에서의 전류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갑자기 확 난이도가 어려워진 느낌이죠. 웨르스테드가 어쩌다 보니까 실험을 통해서 전기가 흘렀을 때 자기가 유도되는 걸 발견했어요. 앙페르가 설명을 했고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많은 투자를 한 끝에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유도된다라는 거를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라는 게 이제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변한다라는 거,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주위의 자기장도 막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리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힘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수학을 진짜 못했대요. 미적분도 모를 정도로 수학을 못했다는데 진짜 좋은 직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자, 전기로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로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어. 변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힌트는 요거예요. 마찰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다가 화학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제2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나타난 거죠. 근데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전기를 만들 수 있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 같은 데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발하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걸 만드는 원리가 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패러데이의 세 번째 업적은 이거를 기반으로 발전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요. 전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패러데이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자석 사이에서 도체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해서 만든 건데 이건 실용적으로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 쓰이는 방식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석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석을 놓고 이 자석을 회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본 적 있죠? 집에서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거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어주는 그런 거 유튜브에서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인 거죠. 자석을 돌려주면은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기가 유도된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발전소에서는 이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느냐?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발전 방식이 화력 발전이죠. 화력 발전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이 자석을 돌릴까요? 터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축으로 매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얘를 돌려주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돌려줄 거냐. 화력 발전이잖아요. 불을 쓰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불을 쓰냐면 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을 끓여줘요. 불로. 불. 그래서 얘가 이제 화력 발전이거든요. 자 물을 끓이면 뭐가 나오죠? 수증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 수증기를 열로 밀어줘요. 밀어줘요. 그래서 이 미는 힘으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석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고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화력 발전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불을 내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CO2 배출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쓰자. 이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던 얘기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풍력 발전소가 있죠.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응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석을 돌릴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와서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준다. 이게 풍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전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전기 문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이 대부분 전자기 유도를 기반으로 한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맥락 이후에 끝판대장, 최종 보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저는 못 나오겠네요, 또. 나 언제쯤 나오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고요. 이 사람은 올타임 물리학자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보통 탑3 안에도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일단 여기 있는 뉴턴이고 다른 한 명은 다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형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은 탑3냐. 그 유명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전기전자공학 이런 거 전공하시게 되면은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거의 끝판대장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은 이제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식이 나오죠. 결국에는 이제 끝판왕이죠. 끝판왕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를 다 통합하는 느낌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 보면은 뉴턴 이후에 전기를 수학화했어요. 쿨롱, 포아송, 가우스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전기와 자기가 다시 만나가지고 전기로 자기를 표현하는 웨르스테드와 앙페르의 법칙, 그리고 자기의 변화가 전기를 유도하는 패러데이의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총망라해서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시켜 놓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 친구도 가우스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가우스 법칙은 전기에 관련된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가우스 법칙을 응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자기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장 버전으로 만든 게 이 두 번째 식이고요. 세 번째 식이 뭐냐면 패러데이의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을 수학적으로 맥스웰이 쓴 거예요. 네 번째 식이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듯이 패러데이의 법칙은 자기로 전기를 유도한다 라는 거고요. 앙페르 법칙은 전기로 자기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식을 정리해보면 전기의 본질, 자기의 본질, 자기로 전기를 유도하는 것, 전기로 자기를 생성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적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맥스웰이 여기서 한 게 뭐냐를 물어본다면 가우스식대로 표현한 수학은 앙페르나 패러데이가 발견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패러데이 법칙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변해야만 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는데, 요 수학으로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맥스웰이 수학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했던 건데, 맥스웰이 했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이 패러데이 아까 말했던 힘선 개념 있죠. 자석에서 막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그 힘선 개념인데, 가우스도 선 비슷한 미적분을 다뤘죠. 이미 아까 말했던, 물론 이 둘은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미 가우스의 수학에도 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냐면 패러데이의 이 힘선 개념을 기존의 뉴턴부터 시작해서 가우스까지 이어진 이 수학이랑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체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앙페르 법칙이나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업적이죠. 새로운 수학의 틀을 만들어냈다. 패러데이가 직관적으로 막 그림 그려서 표현했던 전기장, 자기장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맥스웰 때 본격적으로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맥스웰의 업적이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탑3에 들 정도로 대단한 업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맥스웰은 이 물리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면은 이 앙페르 법칙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얘가 더해져 있죠. 근데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앙페르 법칙, 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되는 이 앙페르 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얘가 없어져야 돼요. 이거예요. 근데 이상한 애가 붙어 있죠, 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앙페르 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다른 수학들이랑 연계했을 때 수학적으로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수학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앙페르가 여기 있는 요 식을 끼워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추고 나니까 수학적인 모순이 해결되더라.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끼워 맞추고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앙페르 법칙 식을 잘 이제 버무렸더니 뭐가 나왔냐면 파동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파동에 관한 식은 이미 이거 안 지운 보람이 있죠. 이미 우리 선조들이 한참 전에 구해왔었어요. 파동에 관한 식이 나오더라. 그럼 이 파동이라는 게 뭘까? 패러데이 법칙과 앙페르 법칙 보면은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고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계속 반복돼. 전기가 자기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 유도하고 막 반복되면서 파동으로 이렇게 나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랑 자기가 막 이런 식으로 엮여있는, 뭔진 모르겠지만 전기랑 자기가 엮여있는 어떤 파동의 형태가 나오더라.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 파동 방정식을 잘 보면은 이 파동의 속도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전기랑 자기로 이루어진 이 뭔지 모르겠는 갑자기 튀어나와 버린 파동에 대한 속도를 구해봅니다. 구해봤더니 이 파동의 속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는 이미 한 몇십 년 전에 실험을 통해서 관측해가지고 형님들이 구해놨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놀라워야 되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개의 축이 있었죠. 쿨롱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수학화한 사람들, 그리고 실험으로
전기와 자기의 연관성을 밝혀낸 사람들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맥스웰이 수학적으로 이거를 통합했어요. 통합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해.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을 집어넣어 줬더니 파동방정식,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파동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파동방정식으로 속도를 구해봤더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빛의 속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연구해온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전기랑 자석, 얘네 둘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공기를 타고 진행되는 파동이었다는 거죠, 정체가. 그걸 이제 맥스웰이 수학으로 밝혀내게 됐는데, 사실 이때 당시 학계의 반응은 어땠냐면 진짜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되게 뜨뜻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최신 수학이야. 두 번째는 너무 이론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죠. 왜냐면 아예 다른 분야였다니까요. 갑자기 빛이 왜 나와? 형이 갑자기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결국엔 그거였어요. 이 파동이라는 게 나왔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야. 전기랑 자기가 맞물려가지고 가는 파동이야. 그게 빛이야. 근데 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론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맥스웰의 이 업적이 그 당시 학계에서는 좀 그렇게 빠르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느냐? 이거를 이제 관측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한 20년 조금 더 지나서 나옵니다. 자, 이 맥스웰 방정식이 발표된 게 1860년대예요. 이런 파동이 존재한다는 걸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현실에서 직접 관측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라는 사람이 1888년에 이거를 관측하는 성공합니다. 20년 정도 지났죠. 그럼 어떤 식으로 했냐? 헤르츠의 실험을 소개해보면 전자기파를 만들려면은 이 전기가 아주 빠르게 계속 움직여야 돼요. 완전 방향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장치를 설치해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빠른 전기 진동을 만들어요. 불꽃이 이제 탁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전자기파를 이런 식으로 방출하지 않을까. 전자기파가 이렇게 공간상으로 파동이니까 방출이 돼요. 이렇게 방출이 되면은 수신부를 만들어야겠죠. 몇 미터 정도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그란 수신부를 만들어요. 만약 얘가 진짜 파동이라면 이렇게 와서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기에 미세하게 아주 빠른 스파크가 여기도 탁 튈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실험이 진짜 어려운 실험이에요. 진짜 어려운 실험인데 결국에는 전자기파를 관측해야 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동의 성질이랑 막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파동의 성질이랑 거의 일치하게 나온다. 맥스웰이 옳았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 뭐 이런 이론 물리학자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이론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적을 따가지고 파동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이 사람 이름을 쓰죠. 그래서 헤르츠 막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이제 전기와 자기가 맞물려가지고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인 전자기파입니다. 맥스웰이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 파트고, 근데 제가 꼭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빛이 사실 전자기파라는 거를 발견했죠.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와 자기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가지고 공기를 타고 이렇게 팡 가는 파동입니다. 파동의 형태인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자기파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이렇게 좀 레인지를 나눠가지고 보면은 일단 빛도 전자기파잖아요. 빛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거는 빛이 어떤 물체를 때리고 반사돼서 우리 눈알로 들어온 다음에 이게 뇌가 인식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과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빛도 결국에는 전자기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가시광선 할 때 이 가시가 그대 기억이 할 때 그 가시가 아니라 가능한 볼시, 보는 게 가능한, 사람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대역의 이 파장, 전자기파를 빛,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좀 올라간다고 할게요. 주파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동을 얼마나 빨리 하냐예요. 파동이 움직일 때. 그래서 주파수가 빠른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주파수가 느린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 초파남보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낮은 애들이에요. 빨주노 초파남보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주파수는 높은 친구들입니다.
그 대략적으로 주파수를 써보면 얘가 한 400에서 500테라헤르츠 정도가 나와요. 7, 800테라헤르츠 정도가 나와요. 참고로 이 헤르츠라고 하는 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냐라는 뜻이거든요. 테라는 공이 12개 붙는 거예요. 그러면 80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초에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가시광선 밖에 있는 전자기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 영역의 바깥에 있는 빨간색 영역보다도 더 주파수가 낮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400테라헤르츠보다 더 주파수가 낮아져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뭐라 하냐? 빨간색이 한자로 적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외선이 대략 400테라헤르츠 정도에서 한 300기가헤르츠 정도예요. 기가는 공이 9개 붙는 거죠. 그래서 뭐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열 감지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적외선보다 더 주파수가 낮은 애들도 있어요. 얘가 아까 헤르츠의 실험에서 사용됐던 전파입니다. 전파고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무선 통신할 때 쓰니까요. 그래서 각 무선 통신 방식별로 대략 어느 정도 주파수를 쓰는지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와이파이랑 LTE잖아요. 와이파이가 대략 2.4GHz 정도를 쓰고요. 4G LTE가 한 2GHz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 개인적으로 라디오거든요. 라디오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FM 방식이에요. FM 라디오인데 이 FM 라디오가 88에서 108 메가헤르츠를 써요. 참고로 메가는 공이 6개예요. 그래서 라디오 같은 거 보면은 규시기에 신나는 라디오 89.4 메가헤르츠 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대역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진짜 제가 늙어 보일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핸드폰에 DMB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지상파 방송 볼 수 있는 거거든요. DMB가 이거 쓸게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DMB가 있고 이 DMB가 대략 200MHz 정도를 써요. 근데 주파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테나는 짧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파수가 짧아질수록 안테나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DMB를 어떻게 봤냐면 핸드폰에서 안테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썼었어요. 아니 진짜 옛날 사람 같아.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진짜 요즘 분들은 못 믿으실 텐데 핸드폰에서 이렇게 안테나를 뿅 아이씨 뭐야 이렇게 뽑아가지고 썼었어요. 이 안테나 길이가 한 20에서 30cm 이렇게 됐었을걸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뭐 와이파이나 LTE 같은 애들은 DMB보다 거의 10배 정도 주파수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안테나 길이는 한 10배 정도 짧아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DMB 안테나가 한 20, 30cm라고 하면은 와이파이나 LTE에 쓰이는 안테나는 한 2, 3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안쪽에 내장돼 있는 거예요. 굳이 뺄 필요가 없죠.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DMB도 발전해요. 안테나를 이렇게 빼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 가면은 지금은 없지만 이제 이 방식에서 이어폰을 꽂으면은 이어폰 이 케이블에다가 안테나를 내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아야 DMB를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 개웃긴 썰이 있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진짜 개웃긴 썰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오셨는데 이때 장을 보고 딱 나오는 시간이 하필이면 연속극 드라마를 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DMB로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어폰을 놓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죠.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드라마는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이어폰이 없으니까 DMB를 못 보니까 이어폰 잭에다가 장 봐온 것 중에 뭐 하나 넣자. 마침 그때 고추가 있었대요. 고추. 그래서 고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쑤셔 박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DMB가 진짜 나오더라. 아무튼 이게 진짜 레전드 썰이긴 한데 사실 이 썰 풀려고 DMB 언급한 거거든요. 목이 다셨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라색보다도 더 주파수가 큰 애들 얘를 알아봐야겠죠. 주파수가 짧아지면은 멀리 가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의 흡수가 잘 안 돼요. 멀리 나가요. 주파수가 짧은 애들은 투과성이 엄청 강해요. 다 뚫어버리거든요. 주파수가 클수록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보라색 한자로 보면 자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색 영역 밖에 있는 요 영역이 자외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 받아가지고 해수욕장 같은 데서 피부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태양이 방출한 자외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르죠? 선크림을 바르죠. 근데 이 선크림을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은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자외선보다 더 주파수가 커지면 이제 X선이 있어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우리가 이제 축구 같은 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뼈가 풍비박산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죠. 거기서 엑스레이라는 걸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는 뼈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뼈가 근육이나 피부에 비해서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얘가 잘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흡수해버려요, X선을. 그러니까 이제 뼈 사진 같은 게 보이게 되는 거고,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1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예요. 첫 번째, 최초. X선을 처음 딱 발견했을 때, 나 정신병 있나? 진짜 이렇게 생각했대요. 뼈 사진이 보이니까.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주파수가 커지면은 이제 감마선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방사선 물질이고 위험하고 다루기가 까다로워서 사실상 일상에서는 거의 안 쓰이고, 뭐 연구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기파고, 생각보다 우리 전자기파를 되게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뭐 소독할 때 자외선 쓰고요. 그쵸? 적외선도 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발명의 시대인데요. 지금까지는 약간 이론 위주였고, 이제는 전기를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쓸 거냐라는 거를 다루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사무엘 모스라는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죠. 자, 이 모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유럽에 여행 갔다가 배를 타고 돌아왔대요. 돌아오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엿들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류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게 흘려주면은 저 멀리 있어도 금방 팍 하고 도달하더라. 그래서 이제 모스가 이걸 엿듣고 발상을 합니다. 그래?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통신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통신을 하는 게 뭐 어디 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뭐 말이나 마차 같은 거로 전해준다든지 배 타고 전해준다든지, 그러면 전기가 그렇게 빨라. 이걸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발상으로 만들어낸 게 전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838년이에요. 그리고 184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로 전기 신호를 스위치를 눌러서 삑삑삑삑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삑삑삑은 아니었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바늘로 그림 그리는 그런 형태였지만, 그래서 스위치로 삑삑삑 해가지고 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유명한 모스부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아 자동차 그 K5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빠빠빠 빠빠빠빠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K고 이게 O거든요. 그래서 K5나 뭐 이런 식으로 모스부호를 활용한 광고였는데, 아무튼 이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모스의 전신기가 19세기 한 중후반 정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집에 들여오진 않았어요. 가정집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막 집에 전기를 들여오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고요. 주로 회사나 기관 같은 곳에 깔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전신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다음에 나오는 전화기죠. 전화기. 그래서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사실 벨은 아이디어 도용한 사기꾼이고 진짜 발명한 사람은 따로 있고 뭐 말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벨이라고 배웠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조금 썰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벨이 전화기 특허를 냈던 게 1876년이에요. 어떤 발상으로 아이디어를 냈냐? 원래 이 벨도 전신기를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전신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삑삑삑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한 번에 여러 개의 주파수를 내는 거야. 한 번에 삑삑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줘. 그러면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개의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에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마침 이때 당시에 어떤 발명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됐냐면, 소리 있죠, 소리. 우리 사람 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 소리를 전기로 바꾸면은 이 전기가 약간 이렇게 연속된 형태의 전류로 나오겠죠. 모스부호는 삑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 펄스파라고 하는데,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난이도가. 그래서 벨이 약간 노선을 바꿉니다. 그러면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랑 연속 전류를 선을 통해서 보내주는 걸 합치게 되면은 사람 목소리를 전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내서 전화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 마이크 아시죠? 다들 코너에서 드라우닝 부르잖아요.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마이크가 뭐 하는 기계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소리를 키워주는 기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마이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얘를 바꾸냐? 여기서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패러데이의 전자교도 법칙이 쓰이거든요. 자, 우리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공기의 진동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동이 이렇게
공기가 팡팡팡 이렇게 진동을 하고 치고 나가요. 그럼 이 진동을 읽기 위해서 뭘 도입하냐면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를 도입해요. 이걸 이제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거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랑 자석을 이렇게 냅둬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가지고 이 진동판이 이렇게 떨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리면은 코일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면 자석 주위에 코일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전류가 유도가 돼요. 패러데이 전자기 법칙. 그래서 이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벨이 발명했던 이 전화기의 송신부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전화기에서는 이런 방식을 안 써요. 그 이후의 전화기에서는. 왜냐하면 이 방식은 장거리로 보내기에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안 쓰고 주로 이제 노래방 마이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벨의 전화기가 노래방 마이크의 조상님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 이후에 벨의 전화기 이후에 발전한 전화기에서는 이런 방식은 안 쓰고 탄소 마이크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전화기의 최전성기는 20세기 초반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사실 전화기랑 전신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장거리 통신망이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게 깔리기 시작하면서 전신은 이제 막을 내리고 서서히 퇴물이 되어 간 거죠. 참고로 초창기 전화기에는 전화교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이 아직 발달 못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면은 네, 누구 바꿔드릴까요? 뭐, 트럼프요. 네, 뭐 헬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교환해주는, 사람이 직접 해주는 시대였다가 뭐 이제 20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탁 교환하는, 사실 여기서도 전자교도 법칙을 쓰긴 했어요, 초창기에. 근데 아무튼 그런 방식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다이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010-1234 뭐 어쩌고저쩌고 전화를 건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67890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얘를 잡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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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010 뭐 따그닥 따그닥 1234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식이 다이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자동으로 바뀌고 나서 많이 쓰였다가 버튼식이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80년대 정도에 상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버튼식은 뭐냐? 이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집 전화를 써보신 분들은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고 얘를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누르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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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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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할 때마다 따로따로 펄스를 보내줘요. 그렇게 번호를 인식하는 거라면, 버튼식은 숫자 하나당 주파수가 2개가 있어요. 2개의 음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번호마다. 1은 뭐 삐삐 뭐 이렇게 되고 2는 삐삐 이런 식으로 각자 그 2개를 이렇게 할당해요. 그래가지고 1번을 눌렀구나, 3을 눌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버튼식인데, 이제 요즘은 집 전화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요즘 어린 분들은 모를 수 있죠. 이런 버튼식 전화기도 유선 전화기 자체를 안 쓰죠. 스마트폰 시대 되면서 이제 집 전화가 사라지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전화기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 스마트폰도 나왔고 휴대폰 얘기도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무선통신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자기파에서도 전파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이제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그냥 순수하게 신기하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신기하다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무선통신이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시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을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 기술이 가장 고통스럽게 화형당할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등이 무선통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무선통신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헤르츠의 실험이었겠죠. 아까 말했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파크를 만들어서 보내준다. 전자기파를 이렇게 온갖 곳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검출을 해주는 헤르츠의 실험이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안테나라는 개념 자체는 별로 없었겠지만 이 송신부와 이거를 받아주는 수신부, 이걸 이제 안테나의 개념으로 많이 발전시켜서 거리를 점점 벌렸던 거죠. 그래서 헤르츠는 어찌됐거나 연구실에서 그냥 실험했을 테니까 기껏 해봐야 몇 미터 정도였겠죠. 뭐 한 1, 2미터? 근데 이제 이거를 거리를 점점 벌려나가기 시작했던 거고요. 원래 이제 세상은 넓고 미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미친 사람이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선통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이분도 노벨상 받은 분이거든요. 이런 안테나 같은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1896년도에 2.5km 무선통신에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1901년도에 대서양 횡단을 성공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서양으로 이 신호를 보내줬다, 무선으로. 대서양이 3,400km 정도 되거든요. 본인 주장이긴 한데 뭐 맞으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르코니의 무선통신은 아까 말했던 이 전신 전화 요 맥락이랑 비슷해요.
마르코니가 보내줬던 거는 모스부호였어요. 삑삑삑 이렇게 되는 모스부호에서 연속으로 보내주는 전류를 보내주자 해서 나온 맥락이 전화기였죠. 마찬가지로 모스부호에서 연속으로 무선통신으로 보내주자. 그게 이제 1906년도에 패센든이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잘 익숙하진 않은데, 패센든이라는 사람이 AM 방식의 무선통신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역사를 봤을 때 1920년 정도에 라디오 스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라디오의 시대가 열리고, 30년대에 요 AM보다 더 음질을 개선하고 잡음도 없는 FM 방식의 무선 통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디오에서 쓰고 있는 건 대부분 FM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디오로 인해서 기존의 뉴스, 신문으로 보던 뉴스에서 새로운 방식의 뉴스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또 뭐 연예계, 엔터 이런 비즈니스들도 성행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셈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 그리고 뭐 휴대폰의 시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게 무선통신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도 너무너무 중요한 발명품 2개만 하고 이제 끝낼 거거든요. 첫 번째가 모터입니다. 전기 모터죠. 모터는 전기를 흘려주면은 이제 움직임을 만든다. 정확히 말하면 회전하는 움직임을 만든다. 라는 이제 기계 장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이 나오고 물을 끓여주면은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에너지를 만든다.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 세상을 바꿔놨죠. 모터도 증기기관 못지않게 세상의 판도를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모터는 사실상 우리가 진짜 하루 종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우리가 콘센트 전기 꽂고 쓰는 거 대부분 다 모터 돌리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뭐 히터라든지 아니면 충전기 이런 건 아니겠지만,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다 모터 돌리려고 쓰는 거죠. 에어컨, 찬 공기 만들어야 돼요. 냉매 압축해야죠. 그때 컴프레서 모터 돌려가지고 쓰는 거죠. 바람 불어주는 거, 팬 모터 돌려가지고 쓰는 거죠. 냉장고, 에어컨이랑 똑같이 찬 공기 만드는 거, 컴프레스 모터. 선풍기, 당연히 돌리는 거고, 세탁기, 당연히 돌리는 거고, 헤어드라이어, 바람, 모터 돌려가지고 바람 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모터 돌리려고 전기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기 쓰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모터가 돌아가느냐, 그걸 먼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D로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칠판 지우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어요. 칠판 지우개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전기가 이렇게 처음에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전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 되겠다. 잠깐만. 안 되겠다. 잠깐만.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앙페르 법칙.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기억하시나요?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앙페르 법칙. 엄지손가락, 전류, 자기장 형성된다는 거.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꽂는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이제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면 얘가 S고 얘가 N극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가 S극이 되고 여기 아래가 N극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자석이 S극, N극이 있으니까 S극은 S극을 밀어주고 N극은 N극을 밀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이제 이게 모터의 원리고요. 이게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한 1880년대? 이때 보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장, 집에는 아직 공급이 안 됐고 엘베 이런 데 위주로 공급이 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0세기 넘어갈 때만 해도 사실은 5%도 안 됐어요. 공장에서 모터 쓰는 게. 대부분 증기기관을 썼는데 1920년대가 됐을 때 절반 정도가 모터를 썼고 1930년대 되니까 거의 4분의 3 정도가 모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빠르게 모터를 공장에서 도입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장에서 증기기관을 쓰는 것보다 모터를 쓰는 게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쓰고 싶은 곳에다가 필요한 만큼 그냥 에너지를 좀 이렇게 분배해서 쓰는 게 모터가 더 유리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장들이 20세기 초반에 대부분 모터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산업혁명 같은 게 이 모터를 기반으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같은 것들을 공장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줬고요. 이거를 상징하는 아이콘격 인물이 헨리 포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터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디어 마지막인데 그분이 드디어 나오십니다. 그분 바로 에디슨 형이죠. 전구입니다. 전구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냥 에디슨이죠. 사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거 아세요? 에디슨이 전구를 가장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전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맞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그 전구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어서 그것도 맞고, 전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보급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크거든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1880년이라 해요. 근데 이미 전구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어요.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그 형태로 바꾼 거죠. 전구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필라멘트 있고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잘 그렸다. 여기 이제 필라멘트를 전기가 흐르면서 달궈줘요. 겁나 뜨거워지거든요. 겁나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빛을 내주게 되고요.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는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 타버리거나 빨리 꺼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구의 원리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전구가 진짜 혁신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혁명이었는데, 왜 이게 혁명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전구 이전 시대의 조명으로 뭘 썼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이때 보통 가스등, 뭐 기름 램프, 오일 램프 이런 거 썼었어요. 아니면 이제 벽난로에 불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걸 쓰다가 전구를 쓰니까 진짜 혁신이죠. 이런 거 보면은 딱 봐도 그냥 수명도 짧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켜고 끄고 하기가 되게 귀찮기도 하고, 그럼 청소도 해줘야 되죠. 막 기름 눌러붙고 막 냄새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근데 에디슨의 전구는 혁신 그 자체였다. 왜 그러냐면 에디슨은 단순히 전구만 보급한 사람이 아니라 전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보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명도 당연히 얘네들보다 길고, 냄새도 당연히 안 나고, 청소를 딱히 할 필요도 없지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켜고 끄고 이 경험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에디슨이 구축한 시스템이죠. 스위치를 딸깍 하면 불이 켜지고, 스위치 딸깍 하면 다시 불이 꺼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상용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에디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에디슨이 자기 전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구를 많이 팔려면 연계가 돼야 하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구는 어찌됐거나 전기를 받아서 써야 돼요. 집에 전구를 쓰려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생각을 한 거죠. 전구를 많이 팔려면 결국에는 전력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에디슨이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에디슨 대 테슬라 전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 전쟁의 맥락을 보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전기를 보내주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를 그냥 이렇게 쭉 일정하게 보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직류 방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DC라고 해요. 다이렉트 커렌트거든요.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전류다라는 뜻이고요. 교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뭐냐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고 계속 변해요. 자, 이 방식이 교류 방식이고, 얘를 이제 AC라고 부르거든요. Alternative Current예요. 그래서 뭐 AC/DC라는 락 밴드도 있죠. 빰 빠바밤 빠바밤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어찌됐거나 에디슨은 이 직류 방식을 썼었어요. 꽤나 당연해 보였죠, 직류를 쓰는 게.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교류를 빈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보면은 에디슨 대 테슬라의 전류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에디슨 대 테슬라보다는 에디슨 대 웨스팅하우스가 더 맞는 말이다 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말을 해요. 교류가 말이 되냐? 야, 교류가 말이 되냐? 야, 전구 쓰는 거를 애초에 전구를 직류로 쓰는데 교류를 쓰면 전구 어떻게 쓸 거야? 내가 전구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전구는 교류로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냥 필라멘트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류 기반의 전구가 만들어져요. 금방 만들어져요. 금방. 그래서 에디슨이 어떤 위협감을 느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있죠?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엘리베이터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근데 모터는 당연히 아까 제가 원리에 설명했지만 직류 기반밖에 없었거든요. 교류를 기반으로 모터를 돌리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모터가 있잖아. 야, 교류를 쓰면 모터를 어떻게 돌릴 건데? 공장에다가 이거 갖다 받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팔 건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조용하게 손을 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교류 모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교류 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오씨 대박이잖아요. 바로 테슬라한테 가가지고 우리 손을 잡읍시다. 힘을 합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힘을 합쳤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의 테슬라의 전류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에디슨 입장에서 좀 똥줄을 타기 시작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이유라고 보면 돼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흑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의 흑화. 그래서 교류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뭐든지 사람들한테 이거 못하게 막으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뭔지 아세요? 위험하다라는 프레임이에요. 교류는 위험하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이쪽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교류가 왜 위험하냐? 고전압을 쓰기 때문에 위험해. 그래가지고 이제 에디슨이 뭘 했냐? 동물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뭐 개, 새, 소, 말 이런 동물들을 에디슨이 막 이제 잡아다가 교류로 감전을 시켜서 이제 죽여요. 에디슨이 물론 직접 하지 않았겠죠. 근데 에디슨 회사가 막 지원해주고 그랬고 사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코끼리 그 죽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코끼리 교류로 감전시켜가지고 죽이는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해서 이게 에디슨이 했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에디슨 뭐 인성 파탄 자설, 후대의 재평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는 에디슨이 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근데 확실하게 에디슨이 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사형 집행을 할 때 전기 의자를 쓰거든요. 이건 에디슨이 확실히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교류로 만듭니다. 왜? 교류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이제 사형 집행할 때 저 교류로 만든 의자 저거 해가지고 그만큼 교류가 위험합니다. 막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 전압을 한 1000V에서 2000V 정도를 그 죄수한테 가해준대요. 근데 진짜 개웃긴 게 아니 직류는 1000V에서 2000V 하면 안 죽어요? 아니 직류는 안 죽어? 아무튼 뭐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에디슨이 막 공격을 했지만 우리 모두 결론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교류의 승리죠. 네, 우리 모두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거 다 교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류의 승리. 그럼 왜? 대체 왜? 에디슨의 말 맞다나 위험해. 그리고 딱 봐도 복잡해 보이잖아요. 대체 왜 교류가 승리를 하게 된 걸까? 직류를 상대로. 교류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교류의 압도적인 장점이 변압이 쉽다는 거였어요. 전선을 멀리 깔면 멀리 깔수록 에너지 손실은 점점 커져요. 에너지가 여기서 다 열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손실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압을 겁나 높이면 돼요. 보내주는 전압을 겁나 높여주면 에너지 손실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고 보낼 수 있어요. 교류는 이 전압을 중간중간에 바꾸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게 변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전압으로 팍 올려주고 낮은 전압으로 팍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전압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근데 직류는 그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220V잖아요. 그럼 직류는 처음에 보내줄 때 직류는 220V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낼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한 1km, 2km 정도? 근데 교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처음 보내줄 때 뭐 한 수십만 볼트 이런 식으로 전압을 높여서 보내줘요. 그러면 훨씬 더 길게 장거리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중간중간에 전압을 낮춰줘요. 응? 낮아져라. 몇십만 볼트에서 시작해서 한 몇천 볼트로 낮춰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220볼트로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수십만 볼트로 보내주기 시작해서 점점 전압을 낮춰주는 이런 방식을 이제 변압이라고 하고 이게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훨씬 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류는 설치를 하려면 엄청 촘촘하게 설치를 해야겠죠. 발전소를.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찐막으로 어떻게 변압이 이루어지느냐 그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빨리 설명할게. 빨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금속에다가 코일을 묶어놔요. 역시나 또 등장하는 패러데이의 전자교도 법칙 기억나시나요?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겨요. 전기가 생겨요. 그럼 왜 직류는 변압이 불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직류라는 거는 여기서 항상 일정한 전류만 공급되거든요. 그럼 어찌됐거나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은 생기겠죠. 자기장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자기장만 생기는 거예요. 얘한테 영향을 못 줘요. 근데 만약에 교류를 쓰게 되면 전류가 계속 변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일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장도 이렇게 갔다가 약해졌다가 반대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니까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유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밝혀낸 게 여기서 이 코일을 감은 개수와 이쪽에서 코일을 감은 개수를 가지고 이 전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만큼 감고 여기서 3만큼 감았다. 이러면은 이제 전압의 비를 4대 3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압을 좀 줄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를 좀 많이 감아주고 여기를 적게 감아주게 되면은 전압을 작게 변환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전류가 결국엔 에디슨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 전류전쟁 이야기고요. 사실은 전기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와 반도체의 등장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목 쉰 거 들리시나요? 거의 한 4시간, 5시간 찍은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